안녕, 비버쌤이야. 벌써 독서 6주 차네. 그치? 자,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이 되면 최대한 선생님이 선지까지 확인해서 좀 해설을 하기로 할게. 자, 빨리 봐봅시다. 입문. 우선은 이 글은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냐? 이 세 가지가 지금 대표적인 회의론이야. 자,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른 사람의 마음, 이것을 의심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야. 글을 다 읽어봤겠지만 아주 간단해. 나처럼 느끼고 의식하는지를 의심하는 거지. 그렇지만 신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마음만 의심하는 거다. 마음만 의심하는 거. 자, 그러면 인식적 회의론. 인식적 회의론이라는 건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면 세계에 대한 지식 또는 알을 의심한대.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면 왠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모두 의심한다. 이런 소리야. 모두 의심한다. 그래서 여기는 유아론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나의 마음만 빼고 똑같아. 모두 의심한다 이거야. 나의 마음만 빼고 모두 의심한다. 귀납의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귀납의 문제는 과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회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많은 증거, 많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결론이 참이라고는 말할 수 없대. 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 해결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결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유비 논증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은 당연히 뭐야? 이거겠지. 그치? 그렇지만 모두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냥 이거를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뿐이지 나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만 의심하는 거야. 근데 인식적 회의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나의 마음만 빼고 모두 의심하는 거지, 모두. 그치? 그러니까 의심의 범주로 따지자면 여기가 더 큰 거지. 그치? 의심의 범주로 따지자면 의심의 범주를 따지자면 인식적 회의론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비교적인 내용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우선 밑으로 해결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비 논증이라는 걸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담아, 이렇게 담아. 자, 담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유비 논증은 중간에 우리가 유비출이라고 해서 유출하는 거 했었지. 기억날 거야. 어떤 내용이냐면 A가 가진 대상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B에서도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다. A를 보고 B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거.
이것을 유비 논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것이 성공적인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양의 증거가 있어야겠지. 그치? 많은 양의 증거.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하잖아. 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 당연히 개연성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특히 여기 지금 증거와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서 나온다면 여기는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례밖에 없다고 돼 있어. 근데 빠바밤 이렇게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도 그게 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귀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연결해서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으로 가면은 행동주의가 있어. 자, 행동주의로도 해결을 할 수 있대. 여기는 아주 간단해. 그냥 누군가 하는 어떤 행동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곧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생각이지.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때? 큰 지지를 받을 순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의 복잡한 이 마음을 행동과 동일시하는 건 솔직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동일론이라는 것도 있어. 동일론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마음이 행동이라고 한 거고, 동일은 마음이, 자, 요건 좀 다른 색깔로, 마음이 곧 신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신체 중에서도 물질 중에서도 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 뇌. 그러니까 현대 어떤 신경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정신 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 그러니까 뇌 또는 물질 뭐라고 나와도 돼. 뇌로 나와도 되고 물질로 나와도 되고 신체로 나와도 되고 같은 의미다라는 거. 자, 이것과 동일하다 이거야.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 뭐가? 정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잠깐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밑에다가 걸어놨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원론은 마음과 그 다음에 물질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원리인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동일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이원론을 포기하게 된다 이거지. 동일론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이원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글이 끝나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느냐 또는 나처럼 느끼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뭐뭐론 또는 뭐뭐주의 같은 이런 해결 방법에 각각의 특성들을 연결해 가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자, 우선은 한번 지문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고 문제로 갈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자. 자,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걸 직접 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아플 때 나는 알지 못한대. 그치? 다음 문단.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지. 정의를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알을 믿을 수 있느냐. 아까 말했지. 모두 의심한다. 기억나지? 인식론. 그리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정당하냐 라는 문제와 함께 세 가지가 뭐야? 대표적 회의론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까 정리를 먼저 했지. 기억나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다 해결이겠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유비 논증. 그치? 자, 한번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내가 그대로 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봐봐. 유비 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고 위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한 대상이 뭐야? 나겠지. 다른 대상. 이건 다른 거니까 상관이 없어.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상, 이게 나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특성을, 이 추가적인 특성이 뭐야? 마음이겠지. 그치?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왜냐면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건 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그치? 자, 이렇게 추론하는 거래. 그러나 개연성 약하다. 왜?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나의 마음 하나 외에는 뭐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매우 빈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한 줄 읽어보면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당연히 해는 매일 떠왔기 때문에 증거가 많은 거야.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일 수 없다.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치?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게 지금 귀납의 문제야.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납 추론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귀납 추론의 그 많은 양의 증거도 안 되는데 하나의 사례만 갖고서는 유비 논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한데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하는 게 뭐였지? 귀납이었지. 기억나지? 자, 이것을 유아론이라고 한다. 뒤로 넘어가면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아까 행동주의 기억나지? 그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사라진다.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 이건 너무 원초적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 그런 다음에 한편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였지? 동일론이었지. 그럼 이게 동일론이네.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한다. 신체,
뇌, 물질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현대는 신경과학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거야.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정리했던 거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봤어. 자,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 자, 요번에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 자, 1번 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이야. 받아들일 만한 진술이래.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가 느끼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맞고.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디귿.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리네.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단 읽었던 거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야.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말할 수 없는 거야.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거짓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다. 진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그치?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네. 그치?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일 뿐이지. 그치?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아니다. 이건 진짜라고. 자, 혹시라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자, 리을.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 작용으로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내용이 뭐야? 동일론이지? 그럼 이건 확실하게 아니네.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유아론자는 아까 유아론이 뭐였지? 내 마음 빼고 모두 의심하는 거였지. 그치? 이원론자일 수 없다 그랬어. 이원론자는 뭐지? 마음과 물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원론이었어. 그치? 그러면은 유아론은 모두 의심하는 건데 이원론은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네. 그치? 마음은 물질과 다르다. 근데 여기는 모두 의심하라고 그랬지. 모두. 다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단정 짓지 말라는 거야. 이원론자일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은 삼각형을 치고 내려갑니다. 행동주의자이면서 유아론자일 수 없다. 그랬어. 자, 행동주의자이면서 아까 행동주의자는 뭐였지? 아주 간단한 거였지. 마음이 곧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자, 그럼 얘는 유아론자일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유아론자는 아까 뭐였어? 모두를 다 의심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겠지. 그치? 맞네, 이건.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식적 회의론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인식적 회의론자가 뭐였지? 유아론과 같은 거였어. 세계에 대한 모든 알을 다 의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약간 애매해.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모두 의심하는 거잖아. 모두 의심하는 거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두 의심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모호한 답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이렇게 모호한 답지나 선지들이 나올 때는 분명 단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으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을 너무 파고들면 안 되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다. 알겠지? 자, 4번. 행동주의자와 동일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나 동일론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지금 얘네들은 왜 나왔어? 그걸 생각해봐. 얘네 둘이 왜 나왔어? 다마.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맞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5번.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귀납부터 생각해봐. 귀남은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더라도 이게 진짜 참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참을 보장할 수 없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거기 사문단을 잠깐 보고 올까? 2, 3 사문단을 보면은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응?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를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단 하나의 관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추론하는 유비 논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러니까 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증거가 많으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분명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지문의 근거에서 보면 지문에서는 참일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 참이 보장 안 된다고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세 가지 해결 방법들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였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자, 3번 봐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과 내용을 바르게 묶은 거래. 그러면 여기 유비 논증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논증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억은 뭐냐면
몇 가지 점이 비슷하대. 몇 가지가 비슷하면 니은 첫 번째 대상은 그리고 디귿은 추가적 특성은 이러면서 두 번째 대상에다가 연결할 수 있대. 그럼 아까 말했지. 첫 번째 대상은 내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특성은 뭐였어? 마음이겠지. 그러면 답은 이미 2번으로 나오네. 그치? 몇 가지 비슷한 행동을 보일 때 나의 마음과 이 두 번째 대상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유비 논증이었다. 4번. A에서 이 예를 든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A는 앞에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이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 이거였어. 이게 A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찌푸려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낀다? 이건 말이 아예 안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에 대한 행동을 보고 그 아픔을 아는지 아는 방식인데 이건 내가 나잖아. 내가 나에게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B는 뭐였냐면 성공한 유비 논증. 이게 지금 B야.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독서 모임들은 차분한 성격이었으므로 오늘 만나는 독서 모임 회원도 차분하다고 예측한다. 여기 이 성공한 유비 논증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증거가 많아야 된다 이거야. 증거가 많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지. 근데 여기 수많은 독서 모임의 회원들을 만났대. 그러면 이건 가능하네. 그치? 3번 C는 빈약한 논증이야. 빈약한 논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가 없는 거야? 증거가 많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휴대전화 한 대를 분해해보고 같은 모델의 다른 휴대전화도 구조가 같으리라 예측한대. 여기는 지금 이것과 다른 거지. 왜냐면 같은 모델이라고 했잖아. 같은 모델이라는 정보가 떴어. 근데 이 C 있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시를 뭘로 줬냐면 상자 안에 책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상자에도 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상자가 같은 종류, 여기서 말하는 같은 종류라는 그런 정보가 언급이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땡이야. 자, D는 뭐였냐면 해가 맨날 뜬대. 그래서 수많은 관찰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바다에서 지금 조개를 잡았는데 그중 하나에 진주가 들어있으니 중요한 건 여기야. 하나의 진주가 들어있대. 하나의 진주가 들어있대. 여기 뭐라고 그랬어? 수많은 관찰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하나의 진주가 들어있는 걸 보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 말이 안 돼. 땡. 5번은 마음을 물질과 동일하게 본다. 마음을 물질, 뇌 뭐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랬어. 동일하게 본다. 아프다는 것은 손가락에서 피가 나서 아파서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랬어. 자, 이거는 지금 행동이야. 뭐가 아니야?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지. 이건 물질이었잖아.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건. 땡. 그럼 답은 2번 B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보기를 참고하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좀비는 겉으로 보기에도 시체처럼 창백하고 무기력하여 전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사람과 쉽게 구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닌 사람과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데 거의 사람이래 그냥.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다. 자, 마음이 있다는 걸 의심받는 존재. 이런 걸 철학적 좀비라고 한대. 마음이 있다는 걸 의심받는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이거를 철학적 좀비라고 한대. 자, 이것과 지금 연결해서 문제가 나가. 1번. 행동주의자는, 자, 아까 행동주의자 뭐였어? 마음이 곧 행동이다. 이거지. 좀비가 아닌 사람도 좀비가 아닌 사람이야. 사람.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 왜? 하는 행동이 마음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행동주의자는 사람이나 좀비나 어차피 겉모습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행동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겠지. 맞네. 2번.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좀비만 산대. 자, 철학적 좀비만 산대. 아까 철학적 좀비 뭐야? 마음이 있다는 걸 의심받는 존재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언제 생겨? 의심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 의심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존재는 지금 없어. 의심을 받는 존재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길 리가 없네.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 맞네. 3번.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 그랬어. 자, 생각을 해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게 뭐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곧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철학적 좀비도 똑같이 뭐야? 마음을 의심하는 존재다. 이거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 그치? 우선 삼각형 치고 내려갑니다.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구분이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요거를 갖고서는 문제 내려고 하는 거지. 겉으로 전혀 구분이 안 된대. 그것이 곧 철학적 좀비겠군. 맞지?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비 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 5번 같은 경우에 어렵게 나왔어. 하나씩 찾아서 이해를 해야 돼. 철학적 좀비는 뭐지? 마음을 의심받는 존재. 받는 존재야. 그 다음에 유비 논증은 그럼 뭐지? 내 마음이 있으니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치? 내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단정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해서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계속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는 거고, 이거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유비논증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돼? 3번이 되겠네. 그치? 자, 뒤로 넘겨서 과학 6으로 넘어갑니다. 자, 06페이지
펴보세요. 과학 관련한 6페이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하고 갈게. 정리를 미리 하고서는 벌써 35분이 지나고 있어. 너무 또 길게 가면 보기 힘드니까. 자, 요번엔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자, 글을 읽어봤을 거야.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 냉각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18세기에 냉각설을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간단히 말하면 용융 상태에서 뜨거웠다가 서서히 냉각돼 가는 거래. 서서히 냉각돼 가는 거. 일관되게 서늘하다 이렇게 나와. 서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세기에 가면은 두 가지 설이 대립하게 된대. 격변설과 점진설인데, 벌써 어때? 그 제목만 봐도 격변, 갑자기 뭔가 변한다 이거지. 그래서 안정기 속에서 안정된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간헐적으로 큰 변동이 있대. 간헐이라는 게 얼마 동안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 간헐적으로 큰 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정기라는 게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냉각설의 일관된 변화와 같아. 냉각설의 일관된 변화와 같아. 그러니까 냉각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보는 게 격변설이다. 아니면 뭐 거기 있는 내용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감은 없다 이렇게 나와. 냉각설에 반감은 없다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고, 점진설은 지속적이고, 지금 내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글을 읽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크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야? 이런 것들, 안정기, 일관, 지속, 이런 단어들이 이 설들을 나눠주는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점진설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이래. 지속적이면서 주기적인 지질 변화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이기 때문에 안정기 속에 갑자기 큰 변동이 온다라는 것과는 좀 대립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지질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빙하기가 나와. 빙하기설이 나와. 지질학적 증거. 증거를 토대로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아주 먼 과거는 아니고 가까운 과거 안에 추운 기후가 전 지구를 뒤덮은 적이 있었다. 추운 기후가 전 지구를 뒤덮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었다. 그게 빙하기설이야. 빙하기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라이엘, 뭐 아니면은 아가씨,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설들이 나와. 여러 논쟁이 있었다. 그게. 그렇지만 끝내는 뭐 한다? 이거는 증거니까, 관찰된 증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끝내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이거네. 자, 하여간 이렇게 크게 보자면 글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크게 보자면 이렇게 글 내용과 연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일관되게 서늘하기 때문에 여기 안정기라는 것과 연결해서 여기는 같이 가는 거겠지. 그치? 하지만 점진설은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의 결과라고 얘기해. 점진은.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한 점진설 같은 경우에는 그 빙하기설에 누가 나오냐면 아가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격변론을 중심으로 얘기한대. 아가시 자체가 격변론자래. 그러면은 빙하기설은 점진설과는 또 이렇게 좀 다르겠네. 그치? 이렇게 크게 먼저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자, 지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 지문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 여기는 좀 정리하는 부분이 좀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18세기 비퐁은 자 이런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선지가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연결해 가면서 봐야 된다. 자, 시베리아와 북아프리카 아메리카네. 북아메리카 북부 지방의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냉각설을 주장했대. 하여간 여기는 지금 고위도 지방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 춥다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코끼리가 있었다라는 건 코끼리는 어느 지방에 살아? 따뜻한 지방에 사는데 고위도에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치? 하여간 나중에는 근데 뭘로 밝혀졌대? 그거 코끼리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매머드와 마스토돈으로 나중에 밝혀졌대. 그럼에도 불구하고면은 다시 냉각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과거 지질시대의 열대성 기후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는 증거가 석탄 광상에서 발견되는 열대성 화석 식물에서 나왔다. 고 식물학의 연구를 통해 하여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지구가 용융 상태에서 식으면서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졌다. 아까 다 얘기한 거지. 핵심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열이 밖으로 나가면서 뭐한다? 추워지고 있다. 냉각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냉각설. 그 다음에 이 문단 19세기 들면서 대립하는 관념이 나온대. 격변과 점진. 아까 얘기를 했지. 그치? 격변에는 과거에 지속됐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점진설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정하고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각의 융기와 침강은 무한히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 사이클, 무한, 요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요거는 당연히 점진설이다. 그러면서 라이엘이라는 애도 지금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어떤 거? 그 고위도가 있고 저위도가 있다면 고위도 저위도 알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륙 분포라는 게 대륙이 분포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지. 이 적도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 이쪽이 지금 빛을 많이 받잖아. 그러면은 기온이 어때? 상승하게 되고 자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 고위도에 많으면 평균이 내려간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된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점진설 얘기한 거야. 격변과 점진. 그 다음에 점진설 기후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 오래되지 않아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 하여간 봐봐. 극심하게 갑자기 추워지는 거니까 이거는 격변과도 비슷한 거지. 갑자기 추워지는 거니까. 점진설은 그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뭐 한다라는 거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지금 점진설에 대한 어떤 도전장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치? 여기 도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요런 것들. 기반암이 심하게 긁힌 흔적, 기반암 또는 주변의 암석과 다른 특성을 갖는 바윗돌인 표석이 분포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증거래. 이러한 현상이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였다.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그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지. 오랫동안 쌓인 눈이 얼음이 되고 그 무게 때문에 서서히 비탈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바닥을 긁었다. 이거야.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빙하에 덮여있지 않은 지역도 한때 빙하로 덮여 있었다라는 건 지금도 정설이래. 자, 이런 빙하와 관련된 이야기는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처음부터 빙하 기설이 학계에서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가시라던가 여러 내용들이 나오겠지. 여기 나오네. 아가시 내용이 나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중요한 건 급격하게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격변과 같이 간다. 이 얘기 했었지. 그치? 그는 오랜 안정기 사이에서 급격한 기온의 하강과 상승이 때로는 일어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격변론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뭐 다 볼 건 없고 끝으로 1850년에 이르러서 대다수 지질학자들이 진지하게 빙하 기설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틴들을 포함한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고, 그러니까 확인시켜줬고, 이 시기 지질학자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서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아까는 격변설과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요거 중요하겠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빙하 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더 많이 발견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 증거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한 증거들로 뭐 했다? 점차 사실로 자리 잡았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틴들을 아까 좀 전에 봤네. 여기겠네. 그러면 빙하가 일으킨 격변적 지질 변화의 증거들을 발견했다. 땡. 여기 보면 아까 뭐였어? 얘랑 그 친구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서 기후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대. 그러면 답은 이건 너무 쉽게 바로 걸렸네. 위에 읽고 지금 내려오는 바람에. 그치? 자, 여기도 한번 선지 한번 봐볼까? 지구 냉각설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 지구의 기후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치? 지구의 열이 기후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딴 게 아니고 열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거니까. 라이엘은 태양복사 흡수열의 흡수 때문에 자, 이게 뭐였어? 아까 전에? 기억나지? 적도지방과 극지방 얘기하면서 여기로 그 대륙이 몰리면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 쪽으로 기온이 몰리면 내려간다. 기억나지? 자,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고 보았다. 그랬어. 자, 태양열의 흡수 때문에 기온이 상승했다고 보았다. 우선은 라이엘 같은 경우엔 지금 점진설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 기온이 상승했다. 비퐁이 열대 지방의 동물인 코끼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화석은 알고 보니까 매머든가 뭐 다른 종이었지. 기발만 위에 긁힌 흔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자, 이거 증거들이었지. 빙하기 증거. 빙식 지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맞지? 빙하기의 특징. 자, 2번 봐봐. 2번을 보면 기억. 니은을 비교하래. 기억은 냉각설. 니은은 빙하기설이야. 자, 이걸 갖고서는 풀어보래. 기억은 냉각설은 지구의 기후가 일관되게 서늘해지고 있다. 이거 맞는 거지? 기억은 매머드 화석이 추운 기후에서 형성되었다. 냉각설은 매머드 화석이 추운 기후에 형성되었다고 얘기했어. 그건 다른 사람이 반박한 거고 여기 분명 뭐라고 그랬어? 매머드가 아니고 코끼리를 가지고 거기는 맨 처음에는 따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네. 답 2번이네. 나머지도 좀 볼게. 니은은 달리 빙하의 작용으로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빙하의 작용으로 생성되었다. 빙하가 생겼다가 녹으면서 튀어나왔다. 또는 빙하로 인해서 표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였지. 빙하기설. 그치? 맞네. 니은은 과거 지구 전체에 걸쳐 지금보다 추운 기후가 온 적이 있었지. 그치? 과거에 추운 기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빙하기설이니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추운 기후가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씩 봐야 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점차적으로 뭐 하는 거야? 냉각되니까 당연히 도래한다고 봐야지. 추운 기후가.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안정기 사이사이마다 급격한 변화인 빙하기와 같은 추위가 온대. 그럼 앞으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 온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치? 그럼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증거의 사례래. 자, 여기 보면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네. 답 관련해서 중요한 것만 좀 풀면서 갈게.
지질학적 증거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답은 4번이야. 그랜드 캐니언에서 빙하기에 두꺼운 얼음층이 바닥을 긁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바위돌을 떼어, 여기 지금 말이 안 되지. 바위돌을 떼어왔고 여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었어? 자, 그 표석이라고 하는 게 눈이 나중에는 쌓여서 얼음이 되고 그 얼음이 이동하면서 바닥을 긁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런데 여기는 바닥을 긁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돌을 떼어왔대. 이건 지금 무슨 소리야? 말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답이 4번이겠네. 그치? 자, 4번 같은 경우에 가와 나에 대한 이해 그랬어. 가는 격변. 나는 점진이야. 자, 우선은 답은 4번인데, 자, 점진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관되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관되게 떨어진다는 견해를, 그렇지. 나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배격한다구나. 배격한다. 그러니까 배격은 뭐야? 멀리 떨쳐버린다. 일관되게 떨어진다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는 기온이 상승, 그 다음에 하강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일관되게 떨어진다라는 것과는 일치되지 않지. 그치? 자, 우선은 답은 적절한 건 이거네. 얘는 중요한 것 같네. 이거 한번 좀 보자. 가는 격변은 빙하기가 과거에 도래했었다는 견해와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 격변은 과거에 빙하기가 왔다는 견해와 양립이 불가능하다. 여기 아까 아가시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나? 아가시는 무슨 논자라고 그랬어? 격변론자라고 했지. 그치? 자, 안정기 사이에 기온이 하강하고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격변은 빙하기가 과거에 도래했었다는 견해와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는 지구환경 변화가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아까 봤지? 기억나지? 사이클, 무한히 이런 거 지금 다 점진에서 나왔던 거지. 땡. 나는 전반기 안정 속에서 안정기 속 간헐적으로 불안정성을 띠는 것 자체는 격변이었지. 기억하지? 5번. 점진은 아가씨가 자신의 빙하기설을 주장할 때 아니지. 여기 분명히 아까 전에 아가씨는 격변론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아니지. 답은 4번이네. 자, 마지막 5번. 답은 4번입니다. 어울린다는 건 섞여서 조화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본문에 나와 있는 D는 뭐냐면 합치하다야. 합치는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치하다야. 일치하다와 섞여서 조화를 이룬다? 이거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 그 답은 4번이다. 자, 우선은 딱 1시간 되기 전에 끝나긴 끝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지까지 같이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 그런데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가 읽어보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미리 문자를 보내. 그러면 그걸로 수업 시간을 좀 조정해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해설을 다 할게. 자, 우선 여기까지 주말에 봅시다.